검사도 하고 해보자. 밖에 나가 놀고 싶어. 밖에 나가서 막 뛰어다니고 놀고 싶지 않고 해 좋은 데 누워서 자고 싶어. 별려 죽겠어요. 좀 놀러 가고 대격이네. 어? 대격이네 맨날 애들이랑 놀러가고 어디로 가? 야, 너 이 코로나 전국에 롯데월드. 롯데월드가 있는데. 근데 엄청 조심해서 걸리는데 그러면은 밖에 놀고 걸리는 게 차라리 밖에서 안에만 있다 걸린 거보다 낫지 그냥 않을까? 놀고 가고. 그렇지. 합리적 생각이야. 어차피 뭐 굳이 걸려. 어차피 걸릴 건데 뭐 그렇게 막 몸 안 사려도 돼. 이제 그래도 저번 주보다는 걸리는 애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그냥 조금씩 나오긴 해도 이제 좀 끝나가는 것 같아. 했습니다요. 날씨는 따뜻한데 그래도 은근히 쌀쌀해서 선생님은 일단 피우고 있죠. 자, 보시면 우리 지난주에 했던 부분이 도플러하고요 전자기파였어요. 그래서 도플러 효과에 뭐 있었던 건지,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도가 뭐였는지 뭐 이런 거였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 잠깐만 보고, 그리고 나서 오늘 렌즈의 작도, 그거랑 가능하면 방전 효과까지 해볼게요. 그럼 일단 복습 저거 한번 볼까요? 네. 개교 기념일이 언제냐? 31일이요. 3월 31일. 자, 저번 주에 우리가 했던 거요. 일단은 파동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제 마지막을 저번 주에 다 했던 건데,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 파동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진동이 발생하면 그게 매질을 통해서 옆으로 돼서 파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이다. 자, 이렇게 퍼져나갈 때요. 실제로 이때는 매질을 진동시키는 에너지와 매질의 진동 사이의 관계인데, 그 중에서 이렇게 한 지점에서 파동이 생기면 그 파동의 에너지에 의해서 각 지점에 있는 매질들이 그래서 에너지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파동이 전달됩니다. 그 중에서 여기에 있는 매질이 움직일 수 있는 최대 범위 뭐라 그러냐? 매질이 이동하는 최대 범위 뭐라 그런다고? 진폭. 그래서 매질이 움직일 수 있는 최대 범위를 우리는 진폭이라고 하고요. 같은 매질이라도 얘를 훨씬 더 많이 들어 올릴수록 파동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크겠죠. 됐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진폭은 매질의 이동을 얘기하는 거야. 매질이 움직일 수 있는 최대 범위고요. 자, 그러면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에너지가 간 거리. 이거 뭐라 그러냐? 이게 파장이죠.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에너지에 그래서 이동 거리는 파장이고요. 매질이 움직인 매질의 변이는 진폭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뭐라 그러냐? 주기. 됐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동수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1초라는 시간 동안에 몇 번 진동했어? 라고 하는 진동하는 횟수를 진동수라고 했고, 자,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옆으로 전달돼 갈 건데 얼마나 빨리 가? 라고 하는 파동의 속력은 매질의 상태와 조건에 의해서 바뀌면서 파동의 속력은 T분의 람다 또는 F 람다로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중에서 빛의 속력 중 가장 빠른 것만 광속이라고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러한 파동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값이 뭡니까? 라고 하면 진동수예요. 이 진동수는 반사를 하던 굴절을 하던 변하는 게 아닌데, 이 진동수가 마치 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그래서
실제로 진동수는 변하는 게 아닌데 나한테 왔을 때 진동수가 더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처럼 진동수가 변화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 자, 진동수가 변한다는 거죠. 이렇게 진동수가 바뀌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죠? 파동을 일으킨 물질. 그래서 예를 들면 소리를 내는 물질. 그래서 또는 빛을 내는 물질. 그 물질과 나 사이의 뭐에 따라서 거리 변화. 그래서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멀어지고 있어 라고 하는 이 진동수의 변화는 파동을 일으키는 물체와 그걸 보고 있는 관찰자 사이에 거리 변화에 따라서 진동수의 변화가 결정된다. 그 중에서 이렇게 누가 움직이든 상관없이 파동을 내는 물체든 관찰자든 상관없이 그 아이들이 가까워질 때는 어떻게 되지? 가까워질 때는 진동수가 뭐 있다? 진동수가 반드시 커진다. 그래서 누가 가까워지든 상관없어. 자동차가 움직여서 가까워지던 관찰자가 움직여서 가까워지던 둘이 동시에 움직여서 가까워지던 상관없이 얘네들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진동수는 점점 커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라고 하고요. 거꾸로 멀어질 때는요, 진동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그 진동수에 따라서 물체의 빛을 보면 그 빛에 맞는 선의 위치가 생기죠. 선 스펙트럼. 자, 그랬을 때 선의 간격이 좁아질수록 진동수가 큰 쪽이에요. 그래서 선의 간격이 좁아질수록 진동수가 큰 쪽이고요. 선의 간격이 넓어질수록 진동수가 작은 쪽. 진동수가 커진다는 얘기는 파장이 짧아진다는 얘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이 아이가 나한테 가까워지면요, 이 선의 위치가 다르게 느껴져. 그래서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선의 위치가 훨씬 더 진동수가 큰 쪽으로 이동해가는 현상이 생긴다. 이렇게 이동해가는 현상을 멋진 말로 뭐라 그러니? 이동해가는 현상을 멋진 말로 편이 된다. 편이 현상. 그 중에서 진동수가 커지는 쪽의 편이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무슨 색? 파란색 쪽으로 이동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니? 청색 편이가 일어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 그래서 진동수가 커지는 쪽의 편의를 청색 편이라고 하는데, 어떤 아이와 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데 1초당 1m씩 가까워질 때도 있고 1초당 10m씩 가까워질 때도 있어. 빠르기가 달라는 거지. 그 중에서 빠르기가 다를 때 편의를 보면 편의되는 양이 달라. 그래서 어떤 경우에 편의가 요만큼 일어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편의 현상이 조금 더 많이 일어날 때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편의라고 하는 건 원래 위치로부터 이동한 정도 이거 편의량. 알겠어? 자, 이렇게 편의되는 정도가 다른데요. 그 중에서 둘 다 청색 편의인 건 똑같아. 파란색 쪽으로 움직였어. 근데 편의가 조금 된 애도 있고 편의가 많이 된 애도 있는데요. 편의량이 클수록 더 속력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한테 1m로 다가올 때보다 10m로 다가올 때 선의 이동 정도인 편의량이 커지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편의량을 보면 거꾸로 그 아이가 움직이는 빠르게도 예측할 수 있다. 알겠어? 이런 것들이죠. 되죠? 자, 그거에 비해서 멀어질 때는 오히려 진동수가 작아지는 빨간색 쪽에 편의가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빨간색 쪽에 편의가 나타나죠. 이렇게 빨간색 쪽으로 편의가 나타나는데 그 정도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작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어쨌든 간에 편의량이 크면 속도 변화가 크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고, 빨간색 쪽으로 편의가 일어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적색 편의라고 하고, 이 적색 편의 현상은요, 그래서 두 개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야. 자, 이걸 이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선생님 천체분이 아까 나왔잖아. 허블이라는 아저씨. 허블이라는 사람이요, 우주가 뭐 한다 그랬어? 팽창한다 그랬잖아. 우주가 뭐야? 우주에 있는 별들을 담는 공간의 크기. 이게 우주거든요. 그러면 오늘 보면 A라는 별과 B라는 별 사이의 거리가 이만큼이니까 얘네들을 담는 우주의 크기 이랬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내일 보면 A와 B 사이의 별들의 거리가 멀어져요. 그러면 얘네들 담는 그릇의 크기는 우주도 커지겠죠. 그래서 허블이라는 사람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는 걸 관측한 거죠. 그걸 통해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얘기한 사람이 허블의 우주 팽창설. 그 중에서요, 별들과 별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건 맞는데요. 이렇게요. A, B, C라고 했을 때 우주는 중심은 없는데 만약에 B가 관찰했다고 치자. B가 관찰했을 때 자기랑 가까이 있는 별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멀어질 거고요. 자기와 멀리 있는 별도 시간이 지나면 멀어진대. 그거 어떻게 알았어? 적색 편이가 다 나타나요. 그래서 그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건 모든 별들을 관찰하면 다 적색 편이가 나타나는 거야. 그럼 모든 별들은 다 멀어져. 이런 얘기거든. 그렇다면 별들이 멀어지니까 그걸 담고 있는 우주의 크기도 계속 커져. 이게 우주 팽창설이야. 자, 근데 그 중에서 가까이 있는 별들이 멀어지는 속도와 멀리 있는 별들이 멀어지는 속도가 같을까 다를까? 이게 달라. 그 중에서 어디에 있는 별들이 더 빨리 멀어질까? 가까이 있는 별, 멀리 있는 별. 뭐야? 멀리 있는 별일수록. 멀리 있는 별일수록 얘네들이 멀어지는 속도가 가까이 있는 별보다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멀리 있는 별이 훨씬 더 빠르게 멀어지고요. 가까이 있는 별은 조금씩 멀어져서 우주가 이런 식으로 팽창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로부터 내가 있는 거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별까지의 거리, 그랬을 때 그 별이 나로부터 멀어지는 속도를 후퇴 속도, 나와 가까이 있는 별 말고요. 나와 멀리 있는 별일수록 나와 멀어지는 후퇴 속도는 훨씬 더 커져요. 그래서 이게 이런 관계가 있다. 그랬을 때 실제로 허블이 허블 망원경을 가지고요. 각각의 별들의 거리 찾았고요. 그리고 걔네들의 편의량을 통해서 후퇴 속도를 계산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이렇게 그래프로 찍어봤는데 규칙성이 없을 줄 알았더니 이 별들의 평균값이 하나의 1차 함수에 수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고, 그랬을 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자기 이름 따서 이걸 허블 상수라고 합니다. 그냥 들어보고 버리세요. 허블 상수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1차 함수 y는 ax 이렇게 쓰는 것처럼 얘는 세로축이 후퇴 속도고 가로축이 x가 아니고 떨어져 있는 거리고 기울기는 허블 상수니까 v는 hr이라는 식을 써요. 됐죠? 네. 그랬을 때 요거 기울기가 r분의 v니까 허블 상수고요. 됐어? 네. 이 허블 상수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래서 h는 r분의 v지만 r은 거리잖니. v는 속력이잖니. 그러면 거리분의 속력이 뭐니? 시간 분의 1이죠. 됐어요. 그래서 이 기울기가 우주가 생겨난 시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우주가 생겼어 라고 해서 이 허블 상수의 역수, 허블 상수의 역수값이 우주가 만들어진 때부터 지금까지 우주의 뭡니까? 연령을 얘기합니다. 우주의 연령을 얘기해요. 알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계산한 사람. 그래서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현재까지 우주는 178억 년이 지났어. 이거 계산한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우주의 나이를 이 우주 팽창설을 가지고 계산한 사람이에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주의 됐죠? 네, 도플러 효과 이렇게 깜짝이야. 애들 5층에 503호에 앉아있어. 거기 시험지 다 있어. 거기가 잘 나오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가까워질 때 멀어질 때 진동수의 변화를 예상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거를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면 도플러라서 도플러 효과라고 하고요. 이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사람이 허블, 이걸 통해서 우주 팽창을 증명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관찰자하고 파동을 내는 물질 사이의 거리의 변화에 따라 진동수가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달라져? 시가 알려줘 라고 하면 새로운 진동수는요. 그래서 소리의 속력에, 소리를 내는 음원장치의 속력, 가까워질 때 멀어질 때 분해,
소리의 속력 됐어. 가까워질 때 멀어질 때 관찰자의 속력. 됐죠? 네, 거기에다 고유 진동수를 집어넣은 만큼의 진동수의 변화가 생기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그래서 가까워지거나 멀어질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진동수의 변화를 측정하는 거죠. 이게 자동차의 속력,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의 속력. 그리고 소리의 속력.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진동수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보여드렸고요. 위에 있는 부호는 가까워질 때고요. 밑에 있는 부호는 멀어질 때고요. 됐죠? 이렇게 되더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는 장치와 소리, 음파 사이의 관계를 보면 소리를 내는 장치가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근데 소리를 내는 장치가 가만히 있으면 음파는 파장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파장이 일정하겠죠. 됐어. 근데 소리를 내는 장치가 움직이는데 소리를 내는 자동차의 속력이 느리면 되죠? 네. 소리가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데 자동차가 이리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앞쪽은 파장이 짧아지고 뒤쪽은 파장이 길어지는 이런 모습을 띈다. 기억나지? 자, 근데 소리를 내는 자동차하고 소리의 속력하고요. 자동차의 속력이 같아. 그래서 그러면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파장만큼 쫓아가서 또 소리를 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된다. 한 지점에 수렴한다. 맞죠? 네. 그런가 하면 소리의 속력보다 자동차의 속력이 훨씬 빨라요. 그러면 소리를 내고 나서 소리가 퍼져나가는 것보다 더 빨리 가서 앞에서 또 소리를 내고 앞에서 소리를 내고 앞에서 소리를 내. 됐어요? 이렇게 소리를 뚫고 나가죠. 이렇게 소리를 뚫고 나갔을 때 파면을 연결한 이 부채꼴에 정확하게 가운데에 요 각도가 그래서 네, 속력비를 얘기하죠. 되죠? 네. 자, 그래서 요 각도의 역수값이 바로 뭐다? 마하다.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소리의 속력분의 나의 속력의 값을 얘기한다. 알겠냐? 네. 그래서 각도가 작을수록 속력이 더 빠른 거야. 그래서 소리를 내는 장치의 속력이 더 빠른 거야. 이런 거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블라블라 문제 풀어라 해서 자, 그 중에서 몇몇 개의 문제를 풀어봐 드렸었지만 자, 42, 30, 44페이지 질문 42, 43 몇 번? 4번 현우야, 거기 덥니? 신기하다. 난 추워서 여기 전기장판 틀어놨는데 전기방송 너 반팔 입었잖아 이 새끼야. 이 새끼가 집에서 산삼으로 김치를 담궈 먹나? 그래서 형아들도 막 수업 시간에 다 반팔 입고 와요. 더워 죽겠어요. 그런데 난 막 난로를 틀어놓지. 여기 지금 창문 열렸을 땐 되게 더워. 창문 열린 거야? 네. 응. 그냥 열어. 자, 보시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43페이지죠? 아까 앞에 반 애들 렌즈 해가지고. 자, 44페이지에 3번하고 4번 물어봤어요? 맞아? 네. 42페이지 3번, 4번이요. 네. 42페이지에 3번하고 4번 보시면 얘네들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볼게요. 요런 건데요. 자, 그리 가원하는 진동수가 F의 소리를 발생하는 음원과 음파 측정기가 관측자겠죠. 자, 음파 측정기가 동일 직선상에서 각각 V의 속력으로 가까워지는데요. 소리를 내는 장치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요. 네, 음파 측정기인 관측자는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얘는 플러스 V의 속도라면 얘는 마이너스 V의 속도로 움직인다. 이거는 기억하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움직였을 때 V의 속력으로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고 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멀어지는 경우. 됐죠? 이렇게 있다고 해요. 가원하에서 음파 측정기가 측정한 소리의 진동수를 각각 가하고 나라고 했을 때 F 나분의 F 가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가의 경우를 보면 두 개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됐어? 네, 가까워지고 있을 때 이게 소리를 내는 음원장치고 이건 관찰자이기 때문에 우리 공식이요. F는 V 맞불 VS 분의 V 뿔마 V0 F0. 여기다 그냥 넣으면 되거든요. 이게 소리를 내는 음원장치고요. 이게 관찰자고요. 얘네 둘 다 움직여요.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느끼는 새로운 진동수 F가는요. V, 소리의 속력은 V라고 할게요. 가까워져요. 마이너스 V 분의 됐어. 소리의 속력 그대로고요. 가까워져요. 플러스 됐어. V 그거에 F0. 이게 얘 진동수야. 되겠어? 네. 그 다음에 나는요. 멀어져요. 멀어졌을 때 네. 얘의 부호를 마이너스 부호라고 하면 얘는 뭐니? 플러스 부호로 가겠죠.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보자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소리의 속력 그대로 V 그 다음에 음원 장치요. 멀어지고 있으니까 플러스 되겠어요? 네. V 분의 V 멀어져요. 마이너스 V F0 요거거든요. 근데 이때 F 나분의 F 가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죠. 됐죠? 그러면 이거 이렇게 날리시고 그 다음에 요거요. 이렇게 하는 거죠. V 마이너스 V의 제곱분의 V 플러스 V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거에 얘도 제곱이죠. 알겠니? 요만큼의 진동수의 변화를 보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도 해봐달라 그래서 4번도 볼게요. 자, 3번을 보시면 그림은 진동수가 F의 소리를 내는 버저를 5점을 중심으로 해서 등속 원운동 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PQRS가 원궤도상에서 점이고 철수와 PR의 일직선상에 있고 QR은 중간에 있다고 시작. P, QRS 원궤도상에 있고 P하고 R이 일직선. 네. 자, 철수가 듣는 소리의 진동수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있으면서 얘가 이제 반시계 방향 돌 거니까 S는 관찰자랑 가까워지고 있어요. 됐죠? 네. Q는 멀어지고 있어요. R은 가까워지고 있어요. P 가까워지고 있어요. 아니, 멀어지고 있어요. 이런 얘기 아니? 됐죠? 이런 식으로 움직였을 때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그 중에서 보시면 버저가 Q를 지날 때 자, 이 버저가 Q의 위치를 지날 때 요 소리 내는 아이가 일로 왔구나. 됐어? 네. 소리를 내는 장치가 Q를 지날 때 소리의 진동수는 F보다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됐어? 네. 자, Q를 지나는 동안 뭐 해주고 있어야 돼? 멀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멀어지고 있는 거니까 진동수는 뭐 해줘야 됩니까? 작아져야죠. 그 다음에 버저 P를 지날 때는요. 버저 P를 지날 때는 나한테 가까워지는 거예요. 됐어? 그럼 진동수는 커져야죠. 그러니까 버저로부터 나 사이의 거리를 변화를 보세요. 됐죠? 네. 버저가 Q에서 R을 지나 Q에서 R을 지나 S. 자, S까지 회전하는 동안 소리의 진동수는요. 멀어졌다가 가까워지는 거니까 진동수가 작아졌다 커지겠죠. 그래서 지금.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거리 변화 보시는 거예요. 거리 변화. 됐죠? 네. 또요. 됐어요? 넘어갈게요. 44, 45 질문. 3번을 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44, 45 질문. 네. 2번은 범국민적인 질문이죠. 응? 1번 우리 그때 안 했었나? 네. 1번, 2번 보시면요. 그림은 직선상의 도로에서 철수 옆을 진동수가 F0의 사이렌을 울리면서 구급차가 지나갑니다. 그럼 구급차가 지나가니까 철수와 가까워졌다가 철수를 지나쳐서 멀어졌다가 요것도 그냥 다 보셔야 돼요. 됐어? 자, 그럼 당연히 철수에 가까워지면 진동수는 커지겠죠. 멀어지면 진동수는 원래 값보다 작아지겠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동수 원래 값을 F0라고 하면 됐죠? 이 진동수가 커졌다가 작아지는데 커질 때 계속 커집니까? 아니면 커진 상태를 유지합니까? 이게 핵심이겠죠. 됐어? 속력만 변화가 없다면 됐어? 특정한 진동수를 계속 유지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2m/s의 속력으로 계속 와. 그러면 원래 진동수가 10이었는데 이 속도로 계속 오면 진동수가 11로 딱 11인 값을 유지. 이거거든요. 속력이 안 바뀌면 계속 커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일정한 속력으로 올 거니까 얘는 일정한 진동수로 커진 상태로 나를 스쳐 지나가. 그 다음에는 일정하게 얘보다 속 진동수가 작은 상태로 나를 지나가.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그런 그림이 여러 개가 있어요. 사실은 얘도 답이 될 수 있고 얘 누구지? 얘도 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 둘 중에서 답이 뭐냐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차이점은 뭐냐면 사실은 나로부터 다가올 때 폭이 클까 멀어질 때 폭이 클까 이거 보는 거거든요. 되겠습니까? 요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언제 큰지를 보는 건데 가까이 다가올 때는요. 네, 소리의 속력은 V0 다가오고 있는 거니까 자동차의 속도가 마이너스 VS 분의 나는 가만히 있어요. V0 돼서 F0 이게 다가올 때예요. 그래서 이게 다가올 때의 진동수 네 가까워질 때 진동수고요. 멀어질 때 진동수는요. V0 마이너스 VS분의 V0 F0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하나 집어넣어 보시면 되죠. 소리의 속력을 100이라고 하고 자동차의 속력을 10이라고 해보자. 됐어? 네. 그리고 진동수를 얼마라고 할까요? 얘 1000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봐. 그러면 이거 계산하시면 90분의 100 곱하기 1000이 가까워질 때의 진동수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9분의 만 이게 내가 새롭게 느껴야 되는 진동수야. 원래 1000이었던 애가 9분의 만이 됐단 말이야. 그럼 대략 계산하면 얼마 되냐? 얼마 되냐? 1.1인가? 아니다. 1.1인가? 야, 이거를 9로 나누는 건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니? 9일은 9, 10이니까. 그래서 네, 111.1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처음에 111이 아니고 1111이죠. 네, 그래서 처음에 1000이었던 것보다 됐어? 111, 뭐 이 정도 커졌다는 얘기야. 자, 그럼 멀어질 때 볼게요. 멀어질 때는요. 여기다가 숫자 똑같이 얘 100이라고 했으니까 100 얘는 10이라고 했으니까 멀어질 때는 플러스죠. 자, 10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110분의 100 곱하기 1000 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11분의 1 0 0 0 0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대략 얼마 나와요? 해라. 얼마 나오니? 얼마 나와? 현우 빨리 나누게 해라. 만분의 11 대략 얼마 나와? 정확하지 않아도 돼. 얼마? 안 들려. 900? 900 얼마? 909.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는 1000으로부터 변화가 얼마입니까? 909니까. 그래서 네, 9, 9, 1, 9. 그래서 얘는 91이 변한 거고요. 얘는 111이니까. 가까워질 때 폭이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가까워질 때 진동수의 변화 폭이 멀어질 때보다 크네요. 그래서 가까워질 때 진동수의 폭이 더 큰 2번이 답이에요. 이런 거야. 알겠어? 네,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들도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가 핵심인데요. 2번 문제는 아까 너네가 나한테 물어봤던 3번이나 됐어 4번처럼 관찰자만 움직여 또는 듣는 사람만 움직여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둘이 동시에 움직이는데 이거는 상황을 찢어봐요. 소리가 갈 때까지. 소리가 갈 때를 보자.
그래서 소리가 벽을 향해서 첫 번째 갈 때와 벽에서 나올 때 요거 두 개 따로 보시는 거야. 그래서 벽을 향해서 갈 때는요. 그래서 소리를 내는 음원 장치는 뭐니? 자동차죠. 그래서 네.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관찰자는 어디 있어? 벽이요. 벽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관찰자가 누구냐면 벽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벽이 듣는 진동수를 찾으셔야 됩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멀어질 때는 어때요? 라고 합니다. 멀어질 때는요. 이제 벽에서 반사된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소리를 내는 주체가 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벽에서 반사된 빛을 우리가 듣기 때문에 소리를 듣기 때문에 이제 이 벽이 소리를 낸다 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음원 장치는 벽이에요. 그러면 그 소리 누가 들어요? 자동차 안에 있는 운전자가 듣겠죠. 그래서 올 때는 소리를 듣는 주체가 자동차가 돼요. 두 개가 입장이 바뀐단 말이야. 이걸 따로따로 구하셔야 돼. 그래서 자 그러면 첫 번째 소리가 갈 때 벽이 듣는 진동수를 F라고 하면 되죠? 벽이 듣는 진동수를 먼저 구하시면요. 되죠? 네. 소리의 속력은 라지 V라고 했고요. 자동차의 속력을 V0라고 했으니까 가까워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V0 분의 소리의 속력 V 그 다음에 관찰자도 가까워지잖아요. 플러스 V 여기에 진동수 이렇게 하면 이게 벽이 듣는 진동수가 된단 말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뭐예요? 소리가 갔다가 올 때요. 갈 때, 올 때죠. 소리가 되다가 올 때는요. 또 다른 진동수를 이번에는 자동차 안에 있는 관찰자가 듣겠죠. 됐죠? 네. 그 자동차 안에 있는 관찰자가 들을 때 소리의 속력 됐냐? 이번에 소리를 내는 주체가 벽이니까 벽이 뭐 해주고 있어요? 가까워지고 있죠? 마이너스 V 됐죠? 분해 소리의 속력 됐죠? 듣는 나 자동차도 가까워집니다. 플러스 V0 자 그리고 이제 오는 속력은 벽이 듣는 진동수예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벽이 듣는 진동수인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요. 됐죠? 네. 대입하시면 V-V0 분의 V 플러스 V F0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되겠죠? 요거는 간단히가 안 돼요. 요게 그냥 요 자체가 답이에요. 됐냐? 요 자체가 답입니다. 간단히가 안 돼요. 그래서 3번 이렇게 가는 거죠. 되겠어? 요런 얘기. 그죠? 그래서 도플러 효과는 우리가 이런 거 배웠었구나 라고 하는 거 인지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주에 대략적으로 전자기파에 대한 얘기도 싹 했다. 그죠? 전자기파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전자기파와 뭘 비교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냐면 소리라는 거죠. 똑같이 파동인 건 맞는데 두 개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파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하는 빛과 소리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같은 파동이긴 하지만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 중에서 전자기파와 소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매질의 유무입니다. 전자기파는 매질 자체가 필요가 없고요. 소리는 매질이 꼭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를 우리가 매질이 꼭 필요한 탄성파라고 하고요. 전자기파는 매질이 필요 없으니까 비탄성파라고 하기 때문에 전자기파는 아무것도 없는 진공에서의 속력이 제일 빨라요. 됐죠? 그리고 기체, 액체, 고체고요. 파동은 매질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고체 매질에서의 속력이 제일 빨라요. 액체, 기체고요. 진공에서는 아예 전달 자체가 안 된다. 이런 특성. 서로 상반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래서 얘네들이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나갈 때 그래서 에너지가 진행하는 방향과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 사이에 보면
전자기파는 에너지가 가는 방향이 오른쪽이면 이때 안에 있는 매질이 떨리는 방향은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전달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파는 회파의 형태로 전달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소리는 에너지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매질을 떨리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종파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됐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빛을 우리 몸에서도 감지해. 어디서? 눈에서. 그래서 눈을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눈에서 빛을 감지하는 세포를 시각세포라고 하는데 시각세포는 눈의 세 번째 안에 있는 중학교 2학년 시험범위죠. 정신 차려. 망막이요. 여기에 우리 몸에서 빛을 감지하는 시각세포가 들어있어. 망막에서요. 시각세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황반이라고 하고 시각세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도 망막에 있다. 맹점이라고 한다. 황반에 있는 시각세포 드러나는다. 밝은 빛에서 색과 형태를 다 볼 수 있는 걸 우리가 원뿔세포라고 하고 형태만 보는 걸 우리가 낙대세포라고 하고 그 중에서 원뿔세포에서 색을 감지할 수 있는 거 됐어. 네, RGB라고 하는 색깔 감지 세포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얘는 강한 빛에서만 진동한다. 그래서 색깔이 보이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야. 자, 그런가 하면 소리라고 하는 건 귀에서 들어. 그 귀에서 소리를 감지하는 세포가 들어있는 곳이 바로 얘야. 달팽이관. 그죠? 이 달팽이관 안에 소리를 듣는 청각세포가 존재하고요. 달팽이관의 깊이에 따라서 고음을 감지하는 부위, 저음을 감지하는 부위, 아니 중음을 감지하는 부위, 저음을 감지하는 부위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소리의 높낮이를 감지하는 부위가 다르고 탄성이 다르다. 그 중에서 고음을 감지하는 부위가 가장 탄성이 큰데 쉽게 늘어진다. 그래서 고음 감지력이 쉽게 떨어진다. 알겠어? 이런 것들 했어요. 됐죠? 이게 소리와 그 다음에 빛의 차이점인데 그러면 이러한 전자기파는요 어떻게 전달돼? 매질도 없는데? 라고 하면 전자기파를 주로 방출하는 게 하늘에 떠있는 별과 같은 애들이고요. 별과 같은 아이들은 너무 뜨거우니까 전기를 띤 입자 플라즈마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표면에서 끊임없이 폭발하기 때문에 전기를 띤 입자들이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전기장이 생긴다. 이렇게 전기장이 생기면 그 전기장에 의해서 뭐가? 자기장이 유발되는데 전기장과 자기장은 언제나 90도의 방향으로 서로 유발된다. 그랬을 때 전기장이 셀 때 자기장도 세고 전기장이 약하면 자기장도 약해지기 때문에 자기장의 세기가 끊임없이 변한다. 그러면 전기장이 끊임없이 변하는 자기장을 만들면 그 변하는 자기장은 또 뭘 만든다? 전기장을 만든다. 그 전기장이 새로운 자기장을 전기장이 자기장을 전기장이 자기장을 이런 식으로 서로 유발해서요. 그래서 끊임없이 전기장이 새로운 자기장을 만들고 그 자기장의 변화가 또 주변에 새로운 전기장을 그 새로운 전기장이 또 자기장을 만들면서 서로 유발해 가기 때문에 매질이라는 게 필요가 없고 이걸 우리가 전자기파의 형태로 전달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기파의 형태로 전달되는 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전기장이 만약에 Y축 방향으로 출렁이면서 이런 식으로 전기장이 만들어서 간다면 얘에 의해서 유발된 자기장은 90도 방향으로 유발되는 거니까 됐어? 이런 식으로 유발되면서 자기장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루는 각도는 90도이고 전기장의 위상이 제일 클 때, 에너지가 제일 클 때 자기장도 제일 크다. 됐어? 그래서 서로 위상은 같다. 방향만 반대인 거다. 방향만 90도인 거다. 됐어?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는데요. 이때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을 때 이 전자기파가 나아가는 방향이 오른쪽 방향입니까? 왼쪽 방향입니까? 이걸 알아맞혀달래요. 전자기파가 이동하는 방향이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이거 알아내래요. 자 그러면 그걸 알아내는 방법이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전기장이고요. 내 손가락이 전기장 방향을 피시면 되고, 이거를 자기장이 있는 방향으로 감았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쪽이 진행 방향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진행할 건데, 만약에 자기장이 저 반대편에 있다. 그러면 전기장에서 자기장 방향으로 가보시면 왼쪽으로 진행하는 거죠. 이게 벡터를 합성하는 방법이에요. 됐어?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행하는 방향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상은 같아. 됐죠? 네, 이렇게 됐고요. 이러한 전자기파가 퍼져나갈 때 에너지가 큰 아이도 있고 에너지가 중간인 아이도 있고 작은 애들도 있다. 이러한 전자기파의 형태로 전달되는 아이들 중에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는 다르게 부르는데, 전자기파 중에서 에너지가 커요. 에너지가 큰 아이들을 우리가 방사선이라고 하고, 방사선 중에서도 가장 에너지가 큰 걸 감마선, 그 다음이 X선, 이렇게 표현하죠. 그 중에서 감마선은요, 우리는 핵이 터질 때 주고 나오지만 이걸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언제 사용합니까? 항암치료. 그래서 항암치료할 때 쓰고요. X선은 뼈 사진 찍을 때도 쓰고, 그 다음에 공항에서 수압을 검사할 때 일일이 가방 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방을 X선으로 촬영하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 크기의 전자기파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빛. 그 빛 중에서도 에너지가 큰 애를 자외선, 가운데를 가시광선, 그 다음을 적외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자외선은요, 실제로 태양에서 자외선이 오면 공기 중에 있는 세균을 죽일 수 있는, 얘는 살균작용한다. 그 다음에 가시광선은 정신 차려! 물체를 볼 수 있는 시각작용한다. 왜냐? 적외선은 아 따뜻해 라고 하는 열작용. 그래서 햇빛이 비추는 곳에 가 있으면 따뜻하잖아요. 됐죠?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신에 사용되는 영역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걸 전파라고 하는데, 전파에는 마이크로웨이브, 핸드폰 주파수, TV 주파수, 라디오 주파수에 해당되는 영역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 중에서 라디오를 생산하는 방송국에서요, 자, 프로그램을 송출하겠죠? 됐죠? 그 송출하는 그 파동을 우리 집에서 받아서 우리가 듣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요. 하잖아요. 그래서 보내는 걸 송신한다고 받는 걸 수신한다라고 하는데, 이때 실제로 파동이 넓게 퍼지면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파동의 양이 작단 말이야. 그래서 귀에서도 소리를 감지하는 고막다음이 소리를 증폭시키는 청소골이 있는 것처럼 정보에 해당되는 파동의 양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소리가 정확하게 안 들리거나 칙한단 말이죠.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훨씬 더 선명한 진동을 받기 위해서 방송국에서는요, 파동을 한번 변화시켜서 우리 집에 보낸다. 그래서 파동을 한번 증폭시켜서 우리 집에 보내는데, 그 증폭시키는 걸 변조한다 그러나, 그리고 우리가 받을 때는 원래 상태로 되돌려서 받는데 그걸 복조한다 그런다. 그래서 라디오는 변조와 복조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송수신한다. 그래서 네, 병호야 정신 차려. 자, 그 중에서 뭘 변조합니까? 이거 종류죠. FM이라는 라디오는 진동수를 증폭시키는 거죠. 그래서 진동수를 증가시켜서 보내는 방식이고요. 자, AM 라디오는 진폭을 변화시켜서, 그래서 진폭을 증가시켜서 보내는데요. 예를 들어서 라디오에서 생산한 소리의 진폭이 이렇게 된다면 뭐 이렇게 되는 소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원래 그래서 기본 진폭을 까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만나서 간섭을 하면서 진폭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진폭이 훨씬 커진 상태로 우리 집에 이렇게 온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섭에 의해서 진폭을 훨씬 더 크게 만드는 걸 변조. 그리고 우리가 받을 때는요, 기본 진동 이거를 벗겨버려요. 자, 기본 진폭을 벗겨버리면 이것 때문에 간섭이 일어났던 얘가 없어지면서 원래 소리만 남겠죠. 원래 빨간 소리만 남겠죠. 그렇게 해서 듣는 거예요.
알겠어? 이거 복조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변조와 복조를 거쳐서 우리가 라디오의 소리들을 훨씬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끔 한다.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 기억해봐 두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저번주에 했던 내용들. 그래서 여기는 질문을 다 받았고요. 문제 다 풀었습니다. 이렇게 됐었어요.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A4 용지 드렸어요. 됐죠? A4 용지 꺼내시고 오늘 질문 나가죠? 66페이지. 자, 오늘부터는 렌즈에 의한 상인데요. 됐죠? 지금 연락 졸려오니까 잠을 좀 깨죠. 봄철에 나름 하죠. 해도 좋고 밥도 처먹고 와가지고 저 얼마나 잠이 오겠어요. 개놈이 저거. 자, 우리요. 호명아, 렌즈와 거울은? 렌즈는 투명해서 그죠? 빛이 통과됩니다. 됐죠? 통과될 때 공기와 렌즈는 다른 물질이니까 그래서 속력이 반드시 바뀌겠죠? 속력이 바뀌어서 꺾여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꺾여 들어가 빛을 굴절시키는 장치가 렌즈인데요. 됐죠? 이 렌즈는 빛이 이런 식으로 갈 때 렌즈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렌즈가 있고 이런 렌즈가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럴 거냐?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중에서 가운데만 보시면 돼. 가운데가 주변에 비해서 볼록하죠. 그래서 얘 이름이 볼록 렌즈예요. 얘는 주변에 비해서 가운데가 오목하죠? 그래서 얘 이름이 오목 렌즈예요. 그죠? 빛이 가운데, 위, 아래로 이런 식으로 빛들이 왔을 때 렌즈의 속성은 뭐냐면 렌즈는 자기보다 두꺼운 쪽을 향해 꺾입니다. 됐어? 그쪽이 느리니까. 자기보다 두꺼운 면을 향해서 꺾여간다고요. 자, 그러면 가운데는요. 됐죠? 그대로 직진하고요. 가운데에 있는 빛은 직진합니다. 정확하게 가운데 들어오는 애는. 그걸 뺀 양 옆단을 보면 되는데 얘는 자기보다 두꺼운 쪽이 위쪽이니 아래쪽이니? 아래죠. 그래서 빛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여요. 자, 얘는 자기보다 두꺼운 쪽이 아래니 위니? 이 지점은 자기보다 두꺼운 쪽이 어디야? 위죠. 그래서 위를 향해 이렇게 꺾여서 볼록 렌즈는 빛이 한 점에 모입니다. 됐죠? 오목 렌즈는요. 빛이 이렇게 왔을 때 자기보다 두꺼운 쪽이 어디냐고요? 위야 아래야? 위죠. 그래서 위쪽으로 꺾이죠. 얘는 자기보다 두꺼운 쪽이 어디냐고요? 아래죠? 아래로 꺾인다고요. 그래서 오목 렌즈는 터진다고요.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빛을 모으는 렌즈가 있고 빛을 퍼뜨리는 렌즈도 있는데 그 중에서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걸 여러분이 본 것처럼 볼록 렌즈가 빛을 모아요. 됐어? 그럼 렌즈는 이렇다고 쳐. 거울은 어때? 정반대예요. 볼록 렌즈가 빛을 모은다면 거울은 오목 거울이 빛을 모읍니다. 오목 거울은 꼬맹아 정신 안 차릴래? 이렇게 생겼죠. 자, 거울은 빛이 투과되지 않아요. 그래서 빛이 반사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빛이 왔을 때 이 가운데가 오목하니까 얘가 오목 거울인 거 맞는데 됐죠? 가운데에 정확하게 들어간 빛은 그대로 반사돼서 나와요. 그대로 반사돼서 나오고 여기에 있는 각각의 빛이 반사가 되는데 너네 기억나지? 자, 이렇게 빛이 들어가면 빛이 들어간 면에 접선을 그리면 이 면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면에 들어간 거고 그 면과 90도가 되게 법선을 그리시면 이게 입사각이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같은 크기의 반대편으로 반사각을 만들어서 빛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접선면을 그리고 법선을 그리시면 이쪽이 입사각이니까 반대편의 반사각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오목 거울은 빛을 모은다고요. 알겠습니까? 볼록 거울은 빛이 반사되겠죠. 이런 식으로 거울과 렌즈에서의 빛의 퍼짐은 반대로 일어나요. 그래서 볼록 렌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오목 거울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볼록 렌즈와 오목 거울은 둘 다 빛을 모으는 성질이 있다. 병호 이거 그려지도록 이따 검사 맞잖아. 자, 볼록 렌즈와 오목 거울에서의 빛의 경로예요. 그래서 볼록 거울도요. 이렇게 그려보시면 가운데 양옆으로 빛이 이렇게 오는데 거울이니까 투과가 안 되고 반사만 됩니다. 가운데에 있는 빛은 그대로 반사돼서 나가요. 됐죠? 그러면 이거 양옆에 꼬맹아
접선 그리고 법선 그려서 빛의 경로 그려봐. 반사법칙. 법선 그리고 입사각 찾고 반사각 찾아서 경로. 되겠죠? 그 중에서 처음에 기억은요. 접선 그리셨어요? 법선도 그렸어요? 법선은 빛이 들어간 면과 90도 되는 선을 법선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 요만큼이 입사각이면 반대편으로 같은 크기만큼의 반사각을 이루면서 나가야죠. 됐죠? 여기서도 법선 그리고 입사각, 반사각 확인해서 나갈 수 있게 하면 얘는 빛이 이런 식으로 양옆으로 퍼져나가는구나 이렇게 되시면 돼요. 되겠죠? 그래서 볼록 거울은 빛이 퍼지는 거울이고요. 오목 거울은 빛을 모은다. 렌즈와 거울은 정반대 현상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꼬매나 여기에 내가가 서 있으면 나는 그래서 렌즈에 비쳤을 때 어떻게 보일까? 거울에 비쳤을 때 나 어떻게 보이지? 이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각각의 렌즈 앞에 내가가 서 있고 각각의 거울 앞에 내가가 서 있을 때 도대체 나는 어떻게 보여? 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이는 건지는 빛을 모았니 퍼뜨렸니 이성질로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얘네들을 반을 잘랐을 때요. 그래서 빛을 모으는 볼록 렌즈와 오목 거울에서의 상의 성격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빛을 퍼뜨리는 오목 렌즈와 볼록 거울에서의 상의 성격이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랬을 때 빛을 퍼뜨리는 오목 렌즈와 볼록 거울은요. 항상 내가가 서 있으면 내가 어디에 서 있든 상관없이 축소된 정립 화상만 만들어요. 상의 종류가 되게 단순하죠. 축소된 정립 화상만 생겨요. 하지만 볼록 렌즈 오목 거울은 전혀 그렇지 않아. 대단히 복잡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거 그릴 거다. 볼록 렌즈에서 상이 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그림도 그리고 그거를 구할 수 있는 수식도 알아낼 겁니다. 됐죠? 그게 오늘 할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은 볼록 렌즈에서 상의 성격입니다. 됐죠? 그러면 볼록 렌즈에서 상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확인을 하시려면 됐죠? 일단은 상에 대한 용어들을 아셔야 되잖아요. 그거 해볼게요. 일단 용어 정리 먼저 할게요. 이렇게 꼬맹아 렌즈 있어. 렌즈가 있으면 됐어? 그 렌즈 앞에 실제로 내가 서 있죠. 실제로 내가 서 있으면 내 모습이 렌즈나 거울을 통해 비쳐요. 됐어? 실제 나는 나라고 하면 되는데 그 렌즈를 통해서 비친 새로운 나는 나라고 하는 거 상이라고 해요. 상. 맞아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나하고 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됐죠? 내가 그래서 이렇게 빛이 가서요. 빛이 이런 식으로 가서 실제로 빛이 렌즈를 통해서 모인 점에 내 모습이 비쳤어요. 모여서 실제 빛이 모여서 그 지점에 내 모습이 비쳐.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실제상이죠. 실상. 근데 렌즈에서 빛이 모이는 게 아니고요. 이 빛은 절대로 모이질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연장선을 그려서 연장선에서 만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상이 이렇게 맺히는 거죠. 그러면 실제 빛이 모인 게 아니고 빛의 연장선, 가상의 선에 의해서 맺힌 상은 진짜 상이 아니고 거짓말상, 허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의 종류는 실상과 허상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실제 상은 실제로 빛이 모인 거고요. 허상은 빛이 모이지 않았는데 연장선에 빛이 모였다는 가정하에 상을 그리는 겁니다. 됐죠? 그걸 허상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상이 생기는데 그 상의 크기를 좀 볼까? 그 크기가 나의 크기는 1인데 그래서 나보다 그 상의 크기가 더 커. 그러면 이건 확대된 상이죠. 근데 나보다 상의 크기가 작아. 아, 축소된 상이지. 그래서 네, 그랬을 때 나와 상의 크기의 비교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배율. 그래서 나의 크기 분의 상의 크기, 이게 바로 배율인 m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나의 크기가 1이라고 그랬고 상의 크기가 2라고 그랬죠? 그러면 1분의 2, 그래서 배율이 2. 이거 무슨 말? 나보다 2배 커요.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나는 병원! 나의 크기 1, 상의 크기 0.5. 그럼 배율 얼마? 0.5. 그럼 이건 무슨 말? 나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 크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율이라고 하는 아이를 m이라고 쓰는데요. 배율을 우리가 m으로 표현하는데 이건 나의 크기 분의 상의 크기의 비율이다. 이게 10이 나오면 나보다 상이 10배 커요. 100 나오면 나보다 상이 100배 커요. 이런 뜻이야. 알겠습니까? 이거 배율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됐어. 네, 상의 위아래 어떻게 바뀌었어? 상의 위아래를 보면 어떤 애가 이렇게 생겼는데 거울에 비친 상이 나하고 같은 방향의 위아래를 가질 때도 있고요. 나하고는 반대 방향의 위아래가 생길 때도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상의 위아래의 위치를 보니까 똑같네. 똑같으면 정립상이라고 해요. 근데 나하고 상의 위치를 보니까 위아래가 바뀌었네. 됐어? 이걸 우리가 도립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기억나요? 오목 렌즈에서의 상은 항상 고정이다. 그래서 축소된 정립 허상승기이다. 무슨 말인지 알죠? 나보다 크기가 훨씬 더 작은 상에 맺혔는데 나와 같은 위아래를 가지며 실제 빛이 모인 건 아니야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오목 렌즈에서는 항상 축소된 정립 허상밖에 안 생겨요. 그래서 그러면 오목 렌즈가 이렇다면 볼록 렌즈는 되게 복잡하다며?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거를 지금부터 그릴 준비를 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렌즈에서 상을 얘기할 때 이런 단어들을 자기들이 알고 내용을 들으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볼록 렌즈가 있다고 시작. 볼록 렌즈가 있어요. 볼록하죠? 됐어. 네, 볼록 렌즈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록 렌즈가 있는데 그 볼록 렌즈의 가운데를 지나가는 선을 그리세요. 자, 볼록 렌즈든 오목 렌즈든 거울이든 상관없어. 걔네들이 정확하게 가운데를 지나는 선을 그리면 이거를 광축이라고 해요. 광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 렌즈에서 빛이 모이는 지점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초점 이렇게 하죠. 초점이 볼록 렌즈는 앞뒤에 있어요. 그래서 근데요. 사실은 요거 볼록 렌즈에 여기 잘 보실래요? 요거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연장하면 뭐 나오게? 연장하면 뭐 나오게? 아주 큰 원이죠. 아주 큰 원의 일부분을 잘라낸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그 아주 큰 원에는 원의 중심이 있겠죠. 이 원래 원의 중심, 그걸 우리가 구심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원래 그래서 초점 거리의 2배입니다. 그래서 얘 원래 원의 중심인 구심은 그래서 이 렌즈의 초점 거리의 2배 되는 곳에 있어요. 이게 관계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초점과 구심 사이의 관계가 이래요. 됐죠? 이쪽에 볼록 렌즈도 연장을 하면 됐죠? 이것도 엄청나게 커다란 원이 그려지겠죠. 됐죠? 네, 그랬을 때 이 원의 중심이 이 렌즈의 초점 거리의 2배 되는 곳이라고요. 그걸
그걸 구심이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쪽에 공률하고 이쪽에 공률이 똑같은 거 갖다 붙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쪽의 공률이 똑같아요. 초점거리 같죠? 근데 공률을 다르게 하면 요 양쪽의 초점거리 다르겠죠. 알겠어?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심이라는 단어도 있구나. 됐죠? 그 구심이 초점거리의 2배구나. 초점이라는 건 빛이 모이는 지점이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작년에 선배들 중에서 자소서 쓴 선배가 그래서 지베이널 렌즈에 초점의 위치 찾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 찾는 방법이 뭘까요? 이거를 앞에다가 불 다 끄고요. 렌즈 놓고요. 그래서 광원 장치에서 빛이 막 나오게 하고 거기 렌즈 반대편에서 종이를 쭉 앞으로 당기면서 그래서 빛이 모였을 때 밝기가 제일 밝은 곳 거기가 렌즈로부터 초점까지 거리거든요. 그거 찾는 거 했단 말이죠. 됐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서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심과 초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내가 물체를 놓을 거예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물체를 놓을 건데 EF보다 먼 곳에서부터 점점 가까워지면서 상의 위치 변화를 다 찾을 거예요. 그걸 오늘 너네들이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점점 물체를 렌즈 쪽으로 가까이 가져갈 겁니다. 렌즈 쪽으로 가까이 가져가면서 1번에 의해서 생긴 상,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얘네들이 정립이야 도립이야 허상이야 실상이야 축소야 확대야 이거 다 알아내셔야 돼요. 되겠어요? 자, 그러면 상을 작도할 건데 자기들은 이걸 작도할 건데 작도하기 위해서 빛의 경로요. 빛의 경로를 보면 첫 번째는 이렇게 어떤 물체가 있다고 쳐. 여기가 초점이라고 칠게. 그랬을 때 들어봐. 빛의 경로는 3가지인데요. 병우야, 줄 거면 집으로 가. 빛의 경로는 3가지인데요. 자, 이렇게 물체에서요. 광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빛이 쭉 와서 렌즈에 만났어. 렌즈를 만났어. 그러면 굴절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굴절하는 빛은요. 반드시 반대편의 초점을 지나서 갑니다. 이게 첫 번째 경로예요. 광축과 나란하게 온 빛은 렌즈에 닿는 순간 초점을 지나간다. 이게 첫 번째 빛의 경로다.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보시는 것처럼 광축이라고 하는 광축과 나란하게 온 빛은 반대편의 초점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 광축과 나란하게 온 게 아니고 정확하게 렌즈의 중심을 지나는 빛은 그냥 계속 직진이야. 계속 직진이야. 안 꺾여요. 렌즈의 중심을 지나 온 빛은 굴절하지 않고 계속 직진. 계속 직진. 됐죠? 이게 두 번째 경로. 세 번째, 마지막 경로는요. 마지막 경로는요. 광축을 지나온 게 아니고 자기 쪽에 초점을 지나갑니다. 렌즈 잡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광축을 지나온 빛은 초점을 지났다면 초점을 지나온 빛은 뭐합니까? 광축과 나란하게 가겠죠. 이렇게요. 광축과 나란하게 갑니다. 이게 세 번째 경로. 빛은 이 3가지 경로로 렌즈를 통과합니다. 빛은 이 3가지 경로 중에 하나고 이렇게 해서 렌즈를 통과하게 돼요. 굴절합니다. 이게 굴절 방향성이야. 자, 그랬을 때 자기들이 그림을 정확하게 그렸다면 선생님처럼 한 점에서 이게 만납니다. 3개가. 그래서 자기들이 정확하게 작도했다면 선생님처럼 한 점에서 이 3개의 선이 만납니다. 이 3개의 선이 만나는 이 지점에 바로 상이 생겨요. 이 지점에서 상이 생기는 거예요. 됐죠? 네. 근데 이 빛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화살표의 머리에서 나온 빛이 여기에 모였다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의 화살표의 머리가 이렇게 생겨야죠. 그러니까 얘는 상이 거꾸로 생기겠죠.
그래서 실제로 빛이 모여서 생긴 상이네? 실상이야. 그리고 나하고는 상하가 바뀌었네? 네, 상하가 바뀌었죠? 도립상이야. 됐습니까? 크기는 계산해 보셔야 돼요. 됐죠? 요거예요. 그래서 실상이고 도립상입니다. 축소인지 확대인지는 또 계산을 할 겁니다. 됐죠? 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겠니?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1번이라면 내가 지금 만약에 1번을 그린 거라면 그거보다 앞쪽으로 당겨와야죠. 2번이죠. 됐어? 자, 그럼 해봐. 이 중에서요. 빛은 3개가 다 만날 필요가 없어요. 2개가 만난 선이면 나머지 한 선도 반드시 만나거든요. 됐죠? 그래서 2개만 그릴 건데 일반적으로요. 1번 선과 3번 선으로 작도하시면 돼요. 1번 선과 3번 선으로 작도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얘 1번 선. 광주가 나란하게 간다. 초점 지나간다. 2번 선. 됐어. 3번 선은요. 초점을 지나간 애는 여기서 나온 빛이야. 초점을 지나간 애는 됐어. 광주가 나란하게 간다. 여기서 만나구나. 여기에 상 생기네. 요게 1번의 상입니다. 됐죠? 자, 2번 상, 3번 상 작도. 어디까지 하는 거냐면 우리는요. 지금 EF보다 먼 지점에서부터 EF 왔고 자, EF와 F 사이를 지나 F까지 작도할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까지 작도해 보세요. 그러면 상의 위치가 1번보다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크기는 1번보다 커질까 작아질까 뭐 이런 거요. 해보세요. 앉으면 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1번의 상 여기지? 2번 상은 1번 상보다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오른쪽. 오른쪽이죠. 그러면서 작도를 했는데 작도에만 전념하지 마시고요. 이걸 또 할 수는 없죠. 이걸 통해 뭔가를 알라는 건데 이렇게 멀리서 렌즈 쪽으로 이렇게 다가올수록 상의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물체가 다가오면 상도 오른쪽으로 가는데 그 상의 위치 요거 한 페이지에다 그려 놓으셔야 비교가 되는데 이 상이요 신기한 거 아세요? 요 상이 요 라인을 타고 계속 가죠. 요 선에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빛이 다 요 점에 모인다고 이렇게. 알겠어? 그래서 상이 점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요렇게 가요. 요렇게. 요렇게. 그렇죠? 해볼게요. 자, 1번 상은 저거고요. 2번 상은요. 자, 광축과 나란하게 가는 선이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초점을 지나가는 이 선이 그대로예요. 이거 안 바뀌어. 대신에 자, 여기에서요. 렌즈에 초점을 지나가요. 그럼 초점을 지나갈 때 각도가 조금 더 커지겠죠. 각도가 조금 더 커져서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상이 이렇게 생기죠. 이 2번 상이에요. 맞죠? 3번이요. 조금 더 각이 확 더 내려오겠죠? 이렇게 간다고요. 이게 3번 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요 라인을 타고 내려가요. 그냥 요거를 타고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됐죠? 네. 그래서 여기 4번도 그려보시면 각 더 져요. 더 내려가요. 4번이에요. 5번도 그래요. 더 내려와요. 더 가요. 이게 5번 상이에요. 됐죠?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요? 초점. 근데 알아? 초점에 있는 애가 초점을 지나갈 수는 없잖아. 됐죠? 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중심을 지나간다 생각하고 그려보세요. 초점을 지나가는 선은 그릴 수 없는데 뭐 그걸 어떻게 그려? 그러니까 여기 초점에 딱 있는 애, 얘 6번. 얘는 중심을 지나가면 선생님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중심을 지나가는 애는 됐어. 네. 계속 직진한다 그랬죠. 굴절하지 않고 가죠. 이렇게 가죠. 근데 이걸 그리면 신기한 거 뭐예요? 보면 요 간격이 어떨까? 계속 같아요. 그래서 빛이 만날까 만날까? 안 만나요. 됐어? 그래서 초점에 상이 딱 들어갔을 때는 상이 맺히지 않습니다. 초점선에 딱 걸려 있을 때 상의 위치가. 그래서 네. 상이 맺히지 않아. 하겠냐? 요겁니다. 됐죠? 됐죠? 네. 그럼 선생님 저요. 그러면은 요 라인을 타고 요렇게 상이 생기니까 처음에는 상이 그래서 나보다 작네. 그쵸 그쵸. 됐죠? 그래서 이 F를 기준으로 이 F보다 먼 곳에 있고요. 자, F와 EF의 사이에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볼 건데 여기까지는 어쨌든 간에 F 앞까지는 빛이 모여서 상이 생겼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실상이야. 실상. 여기 상이 안 생긴 거지. F는. 그렇지? 다 실상이 생겼고 그 실상이 다 거꾸로 생겼네. 도립상이야. 다 똑같아요. 도립이야. 도립 실상에 생겼단 말이죠. 물론 초점에는 상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크기는요. 점점 커져요. 근데 처음에는 나보다 작았던 것 같아. 그 다음엔 나보다 커진 것 같아. 어딜 시점? 조금 이따 증명해 드릴 건데 EF가 딱 기준선이에요. EF가 나의 크기와 똑같은 상이 맺히는 위치예요. 나하고 그래서 딱 똑같은 크기의 상을 맺히는 곳이 바로 EF선이에요. 그래서 그러니 EF보다 멀리 있을 때는 나보다 작은 상, 축소된 상이 생기고요. EF를 지나가는 순간 나보다 커져. 확대된 상이죠. 그래서 시험에 EF와 F 사이의 상이 어떤 상이 생기니 물어봐요. 그래서 네, 확대된 도립 실상 생겨요. 이게
EF상은 뭐야? 나와 똑같은 크기의 도립실상 생긴다. 알겠어? EF보다 멀리 있는 곳은 어때? 축소된 도립실상 생긴다.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네. 근데 F 지나서 F보다 가까이 오면 문제 발생해요. F보다 가까이에 오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얘요. 방쪽과 나란히 이 보라색 선은 안 바뀌잖아. 이건 두고 이걸 보시면 초점보다 가까이에 오면 됐어. 얘는 초점을 이걸 지나갈 수는 없으니 중심 지나가야죠. 됐어. 중심을 지나가는데 얘보다 각도가 더 커. 그러면 더 급하게 중심을 팍 지나가야죠. 중심을 팍 지나서 이렇게 가다 보면 보라색과의 간격은 점점 뭐해지니? 멀어져 이제. 이쪽에서 만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니? 요거 두 개의 연장선이 만나는 됐어. 이 지점에 이상이 생겨. 이게 바로 7번 상이야. 여기 생겨. 되겠어? 8번은요. 여기 있죠. 중심을 지나가려면 각도 더 커져야죠. 더 커지게 이렇게 지나가겠죠. 됐죠? 그러면 얘는 여기서 만나겠죠. 이게 8번 상이야. 이렇게 생겨. 그러니 7번과 8번은요. 초점보다 안쪽으로 들어와 초점보다 더 가까이 있을 때 요때는요. 실제로 빛이 만나지 않아. 연장선 상에서 상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지 만나진 않으니까 실제 상이 아니고 허상이에요. 그 허상이 어쨌든 간에 나보다는 뒤에서 크게 생기잖아요. 됐어? 네. 확대된 상이 생기고 그리고 서 있는 게 나하고 같은 방향의 위아래를 가져요. 정립상이에요. 되겠냐? 그래서 가까이에 있으면 확대된 정립 허상 생겨요. 이거요. 이거요. 알겠지? 네. 그러면서 보면 아하. 초점을 기준으로 실상과 허상이 바뀌는구나. 초점을 기준으로 실상과 허상이 바뀌는구나. 근데 관찰력. 실상은 무조건 도립이네. 됐냐? 허상은 무조건 정립이네. 됐냐? 됐어? 허상은 무조건 확대밖에 없네? 이런 걸 분석해야지. 됐어? 허상은 무조건 확대야. 축소는 없어. 그러면서 하나만 보자. 허상이 생겼잖아. 허상의 위치 어디야? 허상의 위치가 어디야? 렌즈를 기준으로. 됐어? 나하고 반대편에 생기는 상도 있고 나하고 같은 편에 생기는 상도 있지. 나하고 같은 편에 생기는 상은 무조건 허상이야. 되겠어? 내가 렌즈를 기점으로 왼쪽에 있었잖아. 근데 상도 왼쪽에 생겨. 이거 허상이야. 알겠어? 내 실상은 무조건 렌즈를 기준으로 나와 반대 방향에 생겨. 알겠어? 이거 누가 얘기 안 해도 분석해야죠. 누가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거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죠. 그러면 꼬맹아 초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초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 가르쳐줬어요. 빛이 모이는 지점이랑 가장 밝은 지점 찾습니다. 두 번째, 상이 맺히지 않는 지점. 알겠어요? 초점에다가 놓으면 상이 맺히지 않아요. 다시 말해요. 그거 앞 뒤에 허상과 실상이 나눠져요. 그래서 거길 찾으시면 돼요. 자소서 쓸 때 쓰세요. 알겠습니까? 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예를 됐지 매번 그릴 수 없어요. 그릴 수 없어요. 그래서 렌즈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를 외우는 것도 귀찮고 그릴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얘네들을 하나의 수학적 공식 안에 집어넣으면 거기에 있는 숫자와 뿔마가 이것들을 얘기해줘요. 허상을 마이너스, 실상을 플러스. 알겠습니까? 네. 자, 우리는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할 수 있는데 볼록 렌즈 있어요? 여기 나 있어요. 볼록 렌즈의
중심에서부터 나까지의 거리가 A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상이 생겼대요. 상이 생겼대요. 네, 상이 이렇게 생겼다고 치죠. 그랬을 때 상까지의 렌즈의 중심에서부터 상까지의 거리를 B라고 해요. 그치? 그리고 이 렌즈의 초점거리, 초점까지의 거리를 F라고 해요. 요 세 개만 있으면 돼요. 요 세 개만 있으면 돼요. 자, 그랬을 때 렌즈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방정식이 있어요. 렌즈 방정식. 렌즈식. 요거 하나면 다 돼요. 됐죠?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F분의 1이다. 끝. 이걸로 저거 다 풀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증명해드린다 그랬죠? EF에서 정확하게 됐어. 나와 똑같은 크기의 상이 생기는지 증명한다 그랬어요? 그거 해보자. 내가 있었던 위치가 사실은 초점거리의 2배 EF 되는 곳에 있었어. 그러니까 나의 거리를 A 자리를 EF분의 1로 바꾸자. 그리고 이때 상의 위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B분의 1을 놓자. 됐어. 그리고 이 렌즈의 초점거리는 F분의 1이다. 그랬을 때 상이 생기는 위치인 B값을 구해야 되겠죠? B분의 1은 계산하셨어요? EF분의 1. 그러면 결국은 상이 생기는 위치도 EF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내가 물체로 렌즈로부터 EF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정확하게 나와 반대편에 그래서 렌즈로부터 EF 떨어진 곳에 상이 생겼는데 꼬맹아 이거 보이니? 이거 플러스지. 맞아요? 이거 뭐예요? 실상 생겼어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따 보면 계산해 보면 B가 마이너스 값이 뜰 때가 있어. 허상이란 뜻이야. 그래서 네, 그러니 여러분들이 요거를 막 했을 때요. B의 부호에 집중하세요. B의 부호가 플러스가 나오면 실상이라는 뜻이고 실상이니까 렌즈의 반대편에 상이 맺혔다는 뜻이겠죠. 됐죠? 마이너스는 허상이라는 뜻이고 허상은 렌즈와 내 쪽 방향에서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고 실상이고 EF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러면 상이 맺힌 거리를 예측할 수 있다. 아, 거기 생기는구나. 됐어? 그러면 크기는요? 배율이죠. 자, 배율을 구하는 방법이요. 됐죠? 렌즈 방정식하고 배율 구하는 식하고 두 개 기억하세요. 배율. 그래서 배율은 요 거리로 계산하는 거예요. A, B. A분의 B의 절대값. 배율은 음수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있었던 위치가 얼마야? EF. 상이 생긴 위치 얼마야? EF. 그럼 배율 얼마야? 1. 나랑 똑같은 크기의 상이 생긴 거야. 되겠지? 이 얘기야. 되겠냐? 그러면 EF보다 멀리 있어. 됐죠? 그러면 A의 위치를 EF보다 멀리 3F에 있었다고 치자. 해볼까? 3F에 있으면 EF보다 먼 곳에 있으니까 축소된 돌입 실상이어야 돼. 해보자. 자, A 자리에 3F 집어넣을 거야. 3F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 B분의 1은 보셨어요? 3F분의 2 플러스죠? 실상 생겼다는 얘기야. 그쵸? 네. 그 다음에 얘 얼마야? 얼마 떨어진 곳? 얼마? B가 구해야죠. 2B는 3F, B는 얼마? 2분의 3F. 됐어. 네, 렌즈로부터 됐어. 1.5F인 곳에 됐니? 상이 생기는데 실상 생겼다는 거고요. 크기는요, 배율. 실상 생긴 것까지는 알아요. 모든 실상은 돌입이에요. 됐죠? 네. 자, 배율은 A분의 B. 내가 떨어져 있는 곳은 3F. 상이 맺힌 곳은 2분의 3F. 됐죠? 네.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니까? 2분의 1. 와, 나보다 작네. 축소된 상. 하겠습니까? 요런 얘기. 축소된 상.
됐죠? 아, 축소된 상이 생겼네. 실상은 언제나 도립이라서 도립실상 생겼네. 알겠습니까? 요거예요. 자, 그러면 2F하고 1F 사이 1.5F 2분의 3F 됐어? 요거 해볼까요? A가 떨어진 거리가 됐어? 2분의 3F야. 일자리 해볼게. A 자리에 얼마 쓸까? 1.5F 2분의 1 F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은 얼마니? 얼마니? 1.5 그래? 1.5 1.5 그래? 야 해줘. 통분 얼마냐? 2분의 3F니까 됐어. 3F분의 2 3F분의 2 그러면 3F분의 3이니까 3F분의 1이죠. 됐죠? 네. 그러면 B는 3F죠. 이런 씨 어려워라. 자, A가 2분의 3F에 있으면 B는 3F 됐어. 네, 플러스 3F니까 실상 도립 실상. 자, 상의 크기 볼게요. A 값은 1.5F 됐어. B 값은 3F 그러면 계산하시면 2배분에 됐어요. 네, 이렇게 확대된 상이네. 보이잖아요. 됐죠? 이게 다예요. 다 된다고요. 되겠어. 우리는 작도를 해서 축소됐는지 확대됐는지 봤고요. 됐어. 축소인지 확대인지 봤고요. 자, 이걸 매번 그릴 수 없으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됐죠? 렌즈식과 그 다음에 배율 결정하는 걸로 적어할 수 있다. 아시겠어? 하겠어? 오케이. 10분만 끌었다가요. 됐죠? 그리고 연결할게요.